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TV 토론, 첫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후보별로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주실까요, 교수님부터? 워낙 배가 고픈 상태에서 뷔페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4점 주고 싶은, 4점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아, 역시 토론 잘하는구나.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살짝 피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점 하나입니다. 윤석열 후보, 낮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너무나 약하다. 곳곳에서 팩트체크해서 좀 문제되는 것들 또는 좀 디테일 부분에서 좀 문제되는 것들이 드러났고, 본인의 강점을, 날카로움이 왜 대장동에서만 빛날까? 다른 정책 분야에서는 날카로움이 전혀 빛나지 않더라. 이래서 감점 2개입니다. 네, 감점 하나, 감점 둘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뭔가 유도 같은 느낌으로 채점을 해주셨네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4.5점 주고 싶고요. 5점 만점에 4.5.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점, 심상정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 3.5점씩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물론 윤석열 후보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을 한 게 있고 저는 그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했다. 확실히 저희 경선을 통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신 게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기세와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여유도 느껴졌고요. 아무래도 요즘 지지율이 좀 높아지니까 스스로도 흥이 난 것 같아 보이는 면이 있었고, 반대로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답변의 내용을 떠나서 너무 좀 풀이 죽으신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사람이라서 선입견이 좀 있겠지만 이제 심하게 봤을 때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세나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셔서 감점을 많이 했고,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각자 그냥 기대되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평가는 이렇게들 해주셨네요. 자, 첫 사자 TV 토론 마친 후보들 소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시작했더니 금방 끝나네요. 5%도 못 물어봤네. 물어볼 시간이 안 나오네. 답변하다 보니까. 야구할 때 구질 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서로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언론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큰 한방도 없고 결정적인 실수도 안 보였다, 이런 평가였는데, 와, 시청률은 엄청난 흥행이었습니다. 시청률 39%, 역대 대선 후보 TV 토론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었다고 하고요. 그중에 KBS가 19.5%. 4명 후보는 8일에 또 토론을 일단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자,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셨고, 그러면 다음 토론에서 어떤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상대 후보가. 상대 후보가요? 저는 저희 쪽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서. 네, 상대 후보 크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는 뭐랄까요, 조금 더 그 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워낙 또 말씀도 잘하시고 정치 경험도 많다 보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흘려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물론 몇 번 하다 보면 토론에서 필요하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즉답을 하는 비율을 높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라. 네. 좀 분명하게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나보다 노동시간 단축, 52시간 노동제에 대해서 폐지 얘기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보면은 폐지에 가까운 주장을 하셨거든요. 또 주한 미군 전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아니라고 우길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것은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구체적인 근거를 대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제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이 빠르면 8일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토론회 주요 발언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분야별로 진행이 됐죠. 먼저 부동산 분야 토론에서는 대장동 이슈 역시 뜨거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거는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그 시장이 바보여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여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비록 억울한 게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네, 대장동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래도 질문이 집중됐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정말 검사 시절에 피의자를 저렇게 신문했을까 싶을 정도로 질문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답변은 피해가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 좀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부분 국민의힘 탓이다 뭐 이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시에 국민의힘 때문에 공공개발 100%로 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무조건 공공개발 100%로 하라는 게 국민들이 가진 불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적당히 섞더라도 아니 지나치게 이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왜 안 넣었는지를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공개발 100%를 못하도록 국민의힘이 막았다. 이거는 좀 동문서답이고요. 사실 그때 국민의힘이 막았든 안 막았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해당 그 화천대유 김만배 씨 이런 쪽이랑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계약서에 넣었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좀 논점 일탈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 심상정 후보께서 굉장히 매섭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범 아니냐.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사실은 골라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스탠스를 명확하게 스스로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0% 공공개발을 못하게 한 보수 정권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10분 이해하고 듣더라도 분명히 피하고 조금 해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장동에서만 그렇게 화천대유가 엄청난 이익을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는 사실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또 논의됐는데 왜 적용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나 또는 사과가 다음 토론에서는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리는 윤석열 후보는 계속 물고 들어가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그 김혜경 씨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대장동 이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아주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욕설이라든지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래도 일은 야무지게 잘하셨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김혜경 씨 논란을 보면서 아니 이 정도로 공적인 영역에서도 대강 일 처리를 하셨다면 대장동도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들이 국민들께서도 좀 가지실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조금씩 그 윤석열 후보도 토론을 하면서 몸이 좀 더 풀리면 더 매섭게 몰아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안도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의 어떤 그 원인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토론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 안을 갖다 내놓은 상태고 이재명 후보도 이거 통과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또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과거에 대한 어떤 그 진단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안 요까지 좀 토론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하자면은 역시 미래를 위한 대안도 과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규명을 하고 밝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토론이 반복되는 것만 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왜 이걸 안 했습니까? 라는 질문만 지금 몇 달째입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특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분야 토론에서 좀 차별화된 지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짚어보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뷔페에 온 느낌이었어요. 배고픈데. 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분의 후보가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방법은 다 달랐어요. 자, 이게 국민들이 어떤 방법이 정말 더 현실적이고 또 효과적일지를 갖다가 앞으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줬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급 확대의 포인트가 확 찍혔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확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규제 완화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췄어요. 자, 규제 완화가 조금 더 현실적일까 아니면 공급 확대가 좀 더 현실적일까? 예를 들어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준다면 그럼 부동산 가격이 과연 안정될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국민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뭐 안철수 후보도 주거 안정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민 주거 이쪽에 포인트를 뒀는데 각자 자신들의 어떤 그 이념적인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그런 그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국민들이 맛있는 거 잘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입맛에 맞게.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공성에 초점을 둔, 뭐 아무래도 공급을 하더라도 공공주택이나 뭐 임대주택 위주를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공급 확대도 얘기하고 뭐 임대주택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민간에서 이제 규제가 좀 없어지고 서민들이 정말 원하는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아닌가.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모든 후보께서 막 엄청난 양의 공급 대책을 내놓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수도권에 이 많은 주택을 지을 택지를 어디서 조달할지. 맞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집을 지어대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텐데 그럼 지역은 어떡할지. 근데 실제 그 순천갑 얘기를 위원장이실 맞습니다. 거고. 실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이게 수도권에 물론 대기 수요가 이미 많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주택이 올라가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인구를 수도권이 더 빨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수도권에 지나치게 이제 교통 인프라를 많이 늘리고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도권의 뭐 그 공급 얘기만 나왔지 실제로 국민의 50%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럼 무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예 제껴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나눠서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과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이걸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 토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좀 비슷한 지적을 하더군요. 주택이 많이 공급되지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쇼핑을 더 했지 실제로 주택 보급률이 올라가진 않더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저희 아까 VCR에 나갔습니다만 청약 관련 실수가 또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 TV 토론이 스무고개나 장학 퀴즈는 아니어서 이런 질문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관련해서 이미 한번 홍역을 치르셨잖아요. 그랬으면 그것도 인류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틀린 문제 점검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오답 노트 만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한번 그 망신을 당했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커트라인 점수를 갖다가 그것도 40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야 이거 도대체 대장동 준비한 만큼 이거는 준비 안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오답노트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저도 만점이 몇 점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토론 스킬의 문제를 조금 제기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총선 때문에 토론을 준비할 때 저와 친한 토론 잘하시는 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전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어떤 장학 퀴즈성의 문제를 질문을 했을 때, 예컨대 뭐 청약 통장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시냐 하면, 지금 몇 점이 만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점이 되어야지만 지금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이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장학 퀴즈성 문제는 피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도 사실 없으셨을 텐데 너무 구체적인 점수를 말을 해버리니까 토론 스킬적인 면에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오답 노트 더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은 뭐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근데 피해 가려고 한 발언도 좀 틀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전 해석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군복무자에게 청약 가점 5점 주는 거는 그건 주택 정책이 아니라 그냥 국방 정책의 하나로 제시한 거였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사실은 국방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설명하신 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군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청약 통장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빨리 청약 통장 그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군복무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을 주는 게 또 국방 정책의 일부이기도 하고 좀 결합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너무 좀 국방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하신 것 같긴 합니다. 네. 해석의 영역일까요? 네. 이건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외교 안보와 일자리 분야 토론 주요 발언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근데 선제 타격 운운 자체가 그거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 군사 시민 부모님께서 잘 지휘관이 하는 건 모르셔서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면 그거는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그 안보 그 퍼플리즘밖에 안 됩니다.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블루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중에 조그만한 하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전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수소 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셨죠.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사실 거기 윤 후보 소속 정당의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건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전반부 부동산 쪽에서는 대장동 관련 질의가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됐다면 외교 안보 이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질의가 좀 집중되는 양상이 있었고 사드 추가 배치 이런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좀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윤 후보가 사실은 띄운 이슈잖아요. 선제 타격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했냐?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봅니다. 전달력도 없었고 팩트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팩트마저도 어거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전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라고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건 팩트체크에서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표를 위한 주장인지 아니면은 안보를 위한 주장인지가 좀 헷갈리게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다음 토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우리 안보에서 선제 타격 준비와 사드 추가 배치 안 하면 정말로 수도권 방어가 정말 힘들다. 요거 입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이슈에서 토론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주도권이 느껴지는 토론이었죠. 방금 이제 브룩스 전 그 사령관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뭐 노컷이었나 어디서 팩트 체크를 한 걸 봤는데 이 브룩스 사령관이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좀 명확치 않다. 오히려 정확하게 이
딱 그 따옴표 안에 든 얘기만 놓고 보면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맞다. 왜냐하면 패트리어트와 결합해서 뭐 사드를 어떻게 운용하면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지 사드 배치가 정말로 불필요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팩트체크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제 타격론 관련해서 저는 좀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마치 선제 타격론 얘기하면 북한 가만히 있고 그냥 평화로운데 저희가 좀 말 그대로 선제 타격을 하는 예방적 타격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뭐 외교적인 노력 다 해봤고 한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정말 쏠 것 같다 1, 2분 있다가 그럴 때 킬체인을 발동해서 하는 게 선제 타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많이 됐고 또 윤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화를 바란다면 당연히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안보와 관련해서 약간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욱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선제 타격도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당연히 답변했고요. 킬체인 역량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원인철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인사청문회 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드 추가 배치나 선제 타격에 대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와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히려 조금 왜곡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후보들이 마치 국방력 확대가 불필요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발언들은 굉장히 문제고 오만하다는 겁니다. 국방력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방어 체계를 갖추고 또 유사시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언에 대해서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마치 새로운 것이냐 얘기하는 거는 이것을 가지고 이대남 소위 20대 남성들의 왜 북한에는 큰 소리 못 치느냐, 왜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안보를 위한 공약인 건지 표를 위한 공약인 건지가 여기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왜 사드 추가 배치가 그다음에 굳이 선제 타격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보에 지금 이 전국에서 왜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좀 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준비해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너무 좀 북한의 미사일 쏘고 이런 거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신년에 들어서 북한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형 미사일들을 거의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들 다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종류별로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드가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죠. 필요하면 선제 타격이 정말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핵 피해를 막는 걸 막기 위해서 킬체인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솔직히 좀 공감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그러면 왜 좀 약한 것처럼 보이냐 안보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산불 정책 폐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야죠. 근데 뭐 중국 눈치 보느라고 미국 미사일 체계 편입도 못 시켜, 사드 추가 배치도 못해, 한미일 군사 동맹 같은 것도 못해.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중국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 뭘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눈치 안 보는 윤석열 후보가 강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눈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눈치도 봅니다. 전작권 회수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전작권 회수 안 합니까? 실용적으로 우리는 아직 미국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작권 회수 아직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큰 소리 치겠다는 거를 누가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장 전시작전권 내놔라 못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 이거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지 우리가 전작권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실용주의를 벗어나서 이념 편향이고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진영 논리 말씀하셨는데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그겁니다. 예전에 우리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 보면 미국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실 때는 실리보다 명분 많이 추구했습니다. 사실 뭐 주한미군 물러가라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사실 당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리보다 명분 우선하셨고 일본과 또 열심히 대립할 때 물론 뭐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명분을 더 우선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만 항상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하는지 저는 그게 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전시작전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저는 중국의 삼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시작전권 관련한 문제는 실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우리 방어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조금 더 미국이 오래 갖고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말하는 삼불은 우리의 정말 방어 주권을 침해하는 게 명확한데 이 두 가지를 저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보 분야가 이 토론이 뜨겁네요, 여기서도. 네. 주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RE100, EU 텍소노미, 뭐 이런 용어를 이재명 후보가 꺼내 들었고 용어 자체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윤석열 후보는. 그게 뭡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도 있었고. 근데 저는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표현은 뭐 모를 수 있죠, 사실은. 모를 수 있죠, 누구나. 뭐 어떤 브랜드는 알아도 RE100은 모르겠다 이런 우스개 댓글도 많았고 다만 제가 주목한 건 이 답변이었어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라는 윤 후보의 답변이 오히려 이 답변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탄소 감축 문제는 굉장히 큰 화두고 기후변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딱 잘라서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 대권 후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적절했는가? 저는 이렇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RE100이라든지 뭐 내지는 뭐 카본 프리 100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급격히 뭐 이렇게 높이는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정말 100% 우리가 전력을 확보하는 게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재생에너지의 개념이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텍소노미 얘기도 하셨는데 또 이 클린 에너지에 또 원전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또 이게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을 포함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재생에너지 뭐 태양열, 풍력 이런 것만으로 가능하진 않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걸로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파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는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흐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 이렇게 갈 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흐름의 추세가 글로 간다면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 언제부터 나왔냐?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령화 대비하자 준비 대응하자고 그랬을 때 다들 무슨 고령화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흐름을 갖다가 알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텍소노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해놓고 있지 않다라면은 탄소 제로를 하지 못하면 또는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할 때, 유럽에 수출할 때 당장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출 중심의 국가 경제가 앞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원자력만 믿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향후에 그런 거시적인 국가 발전의 어떤 거시적인 안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텍소노미 몰라도 되지만 소위 기후협약 또는 탄소 정책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네, 저도 국민들이 장학 퀴즈에서 정답을 못 내놨다고 당장 안 찍을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미래에 대한 이런 비전이 있는가 이해하려고 하고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가 이런 태도를 더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신념인 것 같더라고요.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된다. 이게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념처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 원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수원이 정말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오히려 정말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 얘기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저는 여기서 근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것은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좀 단일화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당의 좀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적인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철수 후보와 혹시나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독립된 지지층이 있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우클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 보면 저희보다 더 오른쪽에서 강하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조금 아무튼 전략적인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토론 방식보다는 이런 토론, 특히나 첫 토론에서는 후보의 철학, 비전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는 본인의 어떤 그 중도 가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칼을 갈고 준비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장면도 눈에 띄었어요.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 사과를 받아냈고요. 안철수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간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지은 씨한테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할 생각은 있는데 연금 표에 개혁을 도움이 안 해야죠. 되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연금 개혁을 해야 되고 연금 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다른 두 분도 연금 개혁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거의 용돈 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서 이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00% 동의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정작 오늘 공동선언이 나오진 않았죠? 네. 어제 토론장에서는 일단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원론적인 합의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토론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혁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다들 표가 떨어질까 봐 몸을 사리느라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처럼 아직 애매하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혁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라서 저 안철수 후보 큰 거 한 건 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좋게 평가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대선 토론회 때 후보 5분 모두가 다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권 운영하면서 10,000원 가까이 가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반대했어요. 자, 이렇게 토론에서 다르고 또 현실에서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뭐 합의를 하는 장면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반대하는 이런 모습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가 토론 때 심상정의 1분 이걸로 꽤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자, 어제 토론에서 배우자 리스크는 질문이 안 나왔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관련해서 또 사과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달변인데 이 사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천천히 해가면서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어제 토론에서는
암묵적 휴전 같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꺼내면 아마 서로 힘들어질 상황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이럴까요? 회심의 일격은 선거일 임박해서 나올까요? 그렇죠. 뭐 지금은 냅둬도 이 의혹이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굳이 일찍 건드려서 괜히 역풍 맞을 일 없는 거죠. 냅두고 나중에 이 물이 익었을 때 그때 가면 아마 본격적으로 뭐 지금은 물 밑에서 막 얘기하고 있지만 후보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캠프에서는 뭐 논평이 하루에도 10개씩 나와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보가 직접 언급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그 이준석 대표 호남 일정 뭐 그 간간히 동행하고 있는데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보가 확실하게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후보가 말을 해버리면 그게 또 다시 역풍이 될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네거티브전으로 일찍 돌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 이제 30여일 남았는데 큰 변수 어떤 걸 좀 예상을 해봐야겠습니까?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뭐 역시나 막판 단일화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또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고 어느 쪽이든 막판 단일화. 뭐 지금 이제 후보 등록전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막판 단일화가 아마도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마지막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악화가 되고 또 위드 코로나가 갈수록 더 늦춰지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정치권에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전남에 있죠? 네. 장흥, 고흥, 예. 간담회 계속 이어가고 있고 보수정당 대표가 호남권에 계속 씨를 뿌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방금까지 장흥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놀라십니다. 일단은 보수 정당의 대표가 여기까지 오나.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막 조그만한 배를 타고 고흥에 있는 몇 분 살지도 않는 섬에 가셔가지고 거기 계시는 모든 주민분들이 나와 보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호남권에서의 지지율 상승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뿌린 씨가 잘 성장할까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뭐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두환과 괴사가 논란을 과연 호남 사람들이 잊을까? 이 지점이 한계라고 봅니다. 신기하니까 와서 만나긴 하는데 표를 줄까? 이거는 보긴 해야죠. 네, 지금까지 천하람 위원장 그리고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